안녕하세요. 쌍둥이 공주님들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남을 속이고 뒤통수를 치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가 됐든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고 하죠. 저는 얼마 전 저와 이혼한 전 아내를 보고서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엮이고 싶지도 않은 전 아내와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선 동네에서 제법 큰 슈퍼를 운영하셨고 저와 남동생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출근을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나서곤 했어. 항상 카운터 앞에서 동생과 장난을 치고 있으면 그런 저희를 본 마을 어른들은 꼭 과자나 사탕 등 군것질 거를 사주시곤 하셨습니다. 아이고 요놈들, 오늘도 부모님 따라 나온 거야? 그냥 둘이서 집에서 얌전히 놀고 있으라고 해도 꼭 이렇게 따라 나서네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게지. 자 얘들아, 아저씨가 과자 사줄게. 과자. 이거 먹고 앞으로도 둘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알겠지? 와,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렇게 어른들의 귀여움을 받고 남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슈퍼문을 닫고서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요한 저녁길에 가족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향하는 거. 저는 그 분위기를 가장 좋아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가게에 찾아온 손님이 그러시더라.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난 우리가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아이, 당연하지. 우리 가족은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거야. 남들이 본보기를 삼을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행복하자.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가족, 보기 좋다고 말하는 가족,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는 가족.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가끔은 투정도 부리고 칭얼거리기도 하는 시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 또한 이 행복만큼은 부모님이 호호백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영원하길 바랬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저희 가족의 행복에 별안간, 불행이란 이름이 닥쳐온 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항상 건강하셨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더니 옆구리까지 옥신거리며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 들어 이상하네.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옆구린 또 왜 이렇게 아프고. 아프다고 이야기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에이, 설마. 그냥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결리는 거겠지. 요즘 물건 정리하면서 힘을 좀 많이 썼거든. 뭐 큰일이야 있겠어? 어머니께선 나타나고 있는 통증들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나중엔 몸에서 피가 섞인 소변까지 나오기 시작했어. 그제서야 가볍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님을 알게 된 부모님은 뒤늦게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 그리고 병원에서 옆구리 통증, 혈뇨, 그리고 어지럼증의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명은 신장암 4기였어?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부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신장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이미 진행이 될 대로 된 상태였기에 손을 쓸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선 뭐든 해보고 싶어 하셨어요. 혹시라도 찾아올지 모르는 기적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치료만 잘 받고 나면 금방 나을 거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나랑 무영이, 오진이만 생각해.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여보, 나 정말 살 수 있을까? 항암 치료가 과연 나한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 나 너무 무서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옆에 꼭 있어줄 거니까. 아버진 치료를 두려워하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진행하면 할수록 어머니 더 괴로워하실 뿐이었어요. 나중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신경통까지 함께 찾아오게 되어 옷이 닿기만 해도 너무 괴롭다고 소리 지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보, 난 너무 아파. 나 좀 살려줘, 제발.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병행했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질 줄 몰랐고 하루가 멀다고 괴로워하신 어머니 위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전부였죠. 어머니께선 그 상태에서 몇 개월 정도를 투병하시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진 장례를 치르는 내내 목 놓아 오열을 하시다 어머니를 정말 떠나보내 하는 날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꼭 안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아프지 말고 울지도 말고 편안하게 눈 감아. 저 위에서 편하게 쉬고 있어. 난 나중에 우영이랑 우진이 멋진 청년으로 잘 키워놓고 나서 4명이 다 아는 날 당신 보러 갈게. 그동안 힘든 치료 다 견뎌낸다고 고생했어. 조심히 가, 여보. 어머니가 떠나신 후 두 분이서 함께 운영하시던 슈퍼는 아버지 혼자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동생은 정해진 버스 시간이 있었기에 항상 아침 일찍 등교를 했고 학교 후에는 항상 슈퍼에 들러서 가게 물건을 채우는 걸 돕거나 청소하는 걸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선 모든 일을 다 하시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아버진 그런 저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가 너희 덕분에 산다. 정말 고맙다 얘들아. 자라는 동안 이따금씩 어머니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아버진 최선을 다해 저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저희 형제도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느 날은 동생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한테 꼭 제대로 효도하면서 살자. 아버지께서 일 같은 거 안 하고도 편하게 쉬실 수 있게 우리가 정말 성공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서 아버지를 호강시켜드리는 거. 그것이 저희 형제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컴퓨터 관련 학과로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일단 컴퓨터를 다루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IT 산업의 전망이 좋았었기 때문에 나중에 IT 업계 취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쪽 분야로 진학을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과제를 하는 바람에 코피를 쏟은 적도 있었고 말이죠. 학과 특성상 시험이 있을 때마다 밤을 새는 건 기본이었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었기에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좋은 성적으로 20대 중반쯤에 졸업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막 취업 준비를 하던 도중 저와 친하게 지냈던 졸업생 형에게서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이번에 일본 쪽에서 새롭게 IT 회사를 차리게 됐거든. 이미 영업 중이고 팀도 다 만들어졌어. 사람 딱 1명만 더 구하자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이때쯤이면 졸업했겠지 싶었는데 내가 타이밍 맞춰서 연락 잘했네. 형,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괜히 형 회사에 민폐만 끼치면 어떡해요? 학교 다닐 때 너만큼 열정적으로 공부하던 후배는 없었어. 우리 학번 애들 사이에서 널 뭐라고 불렀는 줄 아냐? 곡종이라고 불렀어. 쟤 저러다 대학원 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니까. 넌 절대로 민폐 끼칠 사람은 아냐. 천천히 생각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연락 줘. 취업 비자만 준비해서 일본으로 바로 넘어오면 되니까.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버지께서도 슈퍼를 계속해서 운영해야 했고 동생도 동생 나름대로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던지라 가족 모두 이동하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전 전화를 받은 그날 저녁 아버지와 동생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형이 일본에서 회사 하나를 차렸는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열정적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 솔직히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혼자 다른 나라로 가기가 좀 걸려서 선택하겠다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그런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당연히 가야지. 누군가의 신뢰를 얻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걱정하지 말고 넌 네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치러 가. 해외에서 일한 게 나중에 너한테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게다. 맞아, 형. 그런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가겠다고 해야 돼. 아버지 옆에 내가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형의 능력을 인정해줘서 그분도 형한테 연락하신 걸 텐데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야지. 이런 기회 놓치면 나중에 땅치고 후회한다. 동생과 아버진 제게 되려 좋은 기회라며 저를 밀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저 또한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었고 가족들까지 도전해보라고 용기 불어넣어주는 상황이었기에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개월 후 취업비자가 나오자마자 일본으로 향할 수 있었죠. 일본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무척이나 낯설었어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낯선 타국이었기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형의 도움으로 편히 머물 수 있는 좋은 집도 구했고 말이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나름 일본어도 조금 하는 편이었기에 소통을 하는 것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나중엔 형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일본에서 사는 거 어때? 한국이랑은 좀 다르지? 한국이랑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형이랑 회사 직원분들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도 형 덕분에 잘 구했고요. 고마워요, 형.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나 하나 믿고 이렇게 연고 하나 없는 타국까지 와서 일해주고. 너한테 연락하기 진짜 잘한 것 같다. 직원들도 다 너 일 괜찮게 한다고 난리야. 고맙다, 우영아. 그렇게 천천히 적응을 해나간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쯤 일본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애초에 일본에서 태어나 회사에 다니고 있던 아내는 무척이나 밝은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무척이나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이었기에 공통사도 많았고 말도 생각보다 아주 잘 통했어요. 특히나 오직 한국어로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아주 편했습니다. 아내도 이런 점에서 편안함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인 친구들도 많지만 부모님이 한국분이셔서 그런지 한국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해요. 참 웃기지 않아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일본어 불편해하고 한국어는 편안해한다는 게 그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아무래도 부모님 두 분 다 한국분이시고 한국말을 쓰는 걸 보고 자랐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고 한 번 더 만난 다음 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연애를 한 후 서로 너무 잘 맞다 싶은 생각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처가는 현지인뿐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꽤나 입소문을 탈 정도로 유명한 라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장인은 절 보며 호탕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딸내미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일본에 살면서 만난 젊은 청년 중에서 자네가 제일 잘생겼네. 아주 듬직하게 잘생겼어.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이러면서 따끈따끈한 라멘 한 그릇을 내어주기도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장인, 장모, 처제, 아내까지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식을 따로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한국에 살고 있었고 처가집 식구들은 일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고 아내와 저 또한 결혼식 같은 허례호식에 큰 관심이 없었기에 양가 부모님들의 동의하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일을 하며 틈틈이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구해 제가 신혼집을 마련했고 아내가 혼수를 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텅 빈 집안에 가구가 채워지던 날 아낸 절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나랑 잘 맞는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다. 고마워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앞으로 우리 엄청 재밌게 잘 살아보자. 당신 덕분에 여기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즐거워질 것 같아. 나도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됐고 결혼 2년 만에 쌍둥이 딸들을 낳게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갈 제 삶이 그저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은 점점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던 아내는 아이들을 낳고 난 뒤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재택근무지 실상은 거의 백수나 다름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 걸어보면 10번 중 9번은 처갓집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 가 있는 거야? 매일같이 가서 뭐해? 오하긴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엄마가 애들 돌봐주시는 동안 낮잠도 자고 그러지. 재택근무 한다면서 일은 안 하는 거야?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해? 이미 오늘 할 일은 다 끝냈지. 아, 나 너무 피곤하다. 여보, 나 좀 잘게. 이따 퇴근하면 아빠 가게로 와. 퇴근하면 장인의 가게로 오라는 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같이 가게에서 밥이나 먹자라는 말이 아니라 와서 일을 거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은 어느 순간부터 항상 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쉴 때면 저를 가게로 불러내어 일을 시키곤 했어요. 바빠 죽겠는데 이 손이 부족하다면서 말이죠. 식당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가끔 실수를 하면 곧바로 장인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서빙을 하는데 테이블에 국물을 흘리면 어떡해? 아유, 자넨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게. 음식 나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이런 게 처음이라 잘. 아, 누구나 할 때부터 잘한 줄 알아? 그게 다 핑계야, 핑계? 호대는 멀쩡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꼼꼼하지 못해? 장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절 불러낸 뒤 가게 일을 시키곤 했고 장모 또한 제게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제게 갑자기 전화를 걸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자네 다니고 있는 회사에 혹시 빈자리 하나 있나? 뭐 누가 한 명 나갔다든지 아니면 직원을 추가로 구한다든지. 아니요,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장모님? 아니, 우리 작은 딸 말이야. 대학 졸업한 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말이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멀리 볼 필요가 없더라고. 자네 회사에서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 어떡하죠? 저한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장모님, 차라리 장인어른 가게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계속 일손이 모자라다고 하셨으니까 처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 딱이겠네요.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다닌다고 그까짓 부탁 하나 못 들어주나? 가족이 왜 가족인데? 아유, 됐네, 됐어. 자네한테 말을 거는 내가 잘못이지. 이만 끊겠네. 제가 계속 좋은 말로 돌려서 거절하자 장모는 짜증을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맞는 말이지 않나요? 아무리 가족관계라고 하지만 처제의 업무 능력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회사에 꽂아주겠어요? 이 일을 회사 대표인 형에게 말했더니 형이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잘 거절했어. 원래 그런 부탁은 들어주는 거 아니야.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나중엔 아주 한도 끝도 없이 말 같지도 않은 부탁을 해오거든. 앞으로도 그런 일 있으면 단호하게 거절해. 솔직히 거절을 하고 나서도 괜시리 마음이 불편했는데 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집에 가니 아내도 절 보고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늘 엄마가 당신한테 서운하다 그러시더라.
당신 회사에 소영이 좀 꽂아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고민도 안 해보고 거절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각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처제 업무 능력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사에 꽂아줄 수가 있겠어? 내 회사도 아니고. 나도 엄연히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월급 타먹는 사람이야. 아무런 힘이 없다고. 그래도 가족이잖아. 한 번쯤 좋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 설령 처제 꽂아줬다고 하더라도 처제가 일을 못했다면 나도 처제도 서로 불편해졌을 거야. 그런 일은 애초에 건덕지도 만들지 않는 게 나아. 마치 제가 처제를 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니 저도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진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어. 처제가 졸업 취업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예민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머지않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이후 한 번도 한국으로 간 적이 없었어. 한국에 명절이 찾아와도 한국에 가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는 게 끝이었어.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 없어? 아버지가 우린 언제쯤 한번 올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애들도 매일 사진으로만 보시니까 많이 보고 싶으신가 보더라고. 정말 미안한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태어나서 비행기를 못 타. 높은 곳에도 못 가고 그렇다고 12시간 걸려 배 타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계속 전화 드리고 있잖아. 정 보고 싶으시면 그때처럼 일본으로 놀러 오시라고 해. 아내는 고소공포증에 있어서 비행기도 탈 수 없고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사는 동안 한국으로 갈 생각이 없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진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남동생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속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남동생이 큰애때 울고 있는 거예요. 뭐야,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형, 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가 왜? 무슨 일인데? 울지 말고 천천히 좀 말해봐. 아버지가 뇌종양 환장을 받으셨어. 얼마 전부터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셔서 진통제 며칠 먹으면 나아지겠지 했었는데 엊그제부턴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야. 그거 듣고서 심각한 거구나 싶어 부랴부랴 병원으로 가서 검사 받아봤는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왔더니 뇌종양이라고. 종양의 크기도 엄청 크다고 하시더라. 뭐? 뇌종양?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건강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뇌종양이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아버지께선 우선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종양의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진행하시기로 했다는 말에 저는 우선 알겠다며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투병 소식을 듣게 되니 마음이 정말 찹찹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놀랄 줄 알았던 아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버님 많이 힘드시겠네. 그래도 뇌종양이면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뭐? 아니 지금 그렇게 태평한 말이 나와? 단순히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뇌종양이라니까. 암이라고 암. 그래서 수술 못할 상태도 아니시라며. 항암 치료로 종양 크기 줄어들면 그때 수술하시기로 하셨다면서. 그러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아무리 수술이 가능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진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암이야.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 뵈러 같이 가자. 당신 예전에 내가 말했던 거 까먹었어? 나 고소공포증 있다고 비행기를 못 탄다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 갈 일 있으면 당신 혼자 다녀오라고 말했었잖아. 난 곧 죽었다 깨어나도 비행기 탈 생각 없고
한국으로 가지도 않을 거니까 갈 거면 나 데리고 가지 말고 당신 혼자 다녀와. 아니다. 정 그러면 애들 데리고 가. 날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니실 거 아니야. 아내가 제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데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에 대답하길 포기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문득 책장 위에 놓여있는 사진들에 눈이 가는 겁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사진들인데 그날따라 어찌 그렇게 눈이 가던지 한 번도 유심히 본 적이 없는 사진들이었기에 눈이 간 김에 놓여져 있는 액자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액자 속에 끼워진 사진들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서 찍은 기념사진, 그리고 누가 봐도 관광지 같은 곳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분명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도 타지 못하고 그런 이유로 한국에도 가지 못한다고 말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진들을 버젓이 액자로 만들어 올려놓고선 제게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왜 진작 유심히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곧바로 그 액자를 들고 나가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우리들이 같이 쓰는 방에 이런 사진들이 올려져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 높은 곳에 올려져 있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기도 했고 유심히 안 보기도 해서 몰랐는데 오늘따라 이 사진에 이상하게 눈이 가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야,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사람이 스카이다이빙을 어떻게 하고 해외는 또 어떻게 나갔대? 아, 그거 옛날이야. 고소공포증 생기기 전에 놀러 갔다가 나한텐 태어날 때부터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래서 비행기 못 타서 한국에도 못 가는 거라며? 당신 고소공포증은 선택적 고소공포증이야? 다른 곳에 놀러 갈 땐 없어지고 한국에 가야 할 때마다 생기는 그런 거냐고. 왜 거짓말했어? 그냥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됐잖아. 그래.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솔직하게 말할게. 그래, 맞아. 나 한국 가기 싫어서 거짓말 쳤어. 솔직히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버님께 전화드린 것도 당신이 하도 눈치를 주니까 억지로 한 거였어.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하나 없는데 내가 왜 아버님을 챙겨드려야 돼? 입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봐.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잘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퇴근만 하면 장인어른 가게 가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얻어먹어가며 가게를 도와드리고 주말에도 부르면 냅다 다녀가서 일 도와드리고 생신 때마다 용돈 챙겨드리고 아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 생신 때 전화해서 축하해서 드리는 거 말고 한 거 있어? 한 번이라도 선물을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나 있냐고. 내가 그동안 당신 재택근무하고 집에서 애들 돌본다고 많이 힘든 것 같아서 크게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였어. 고소공포증이 있다. 배 타고 가기도 싫다고 하는 거 이해 안 갔지만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왜? 당신 하나밖에 없는 내 와이프고 애들 엄마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거짓말을 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뭐 내가 거짓말 쳤는데 뭐 어쩔 건데? 난 앞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믿을 수 없게 될 것 같아. 작게 한 거짓말이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큰 거짓말이 된다는 거 알고 있지? 난 이제 당신 못 믿겠어. 그렇게 우리 아버지 찾아뵙는 것도 싫고 연락 한 통 드리는 것도 귀찮은데 뭐하러 나랑 같이 살아? 그냥 우리 갈라서자. 그게 서로한테 훨씬 낫겠다. 이혼?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뭐 무서워서 발발 떨 줄 알았어? 되려 고맙다고 절을 올리지.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했는지 알아? 나 아니었으면 당신 거들떠 봐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였어. 불쌍해서 내가 기꺼이 당신 구제해준 거라고. 그래, 내 인생 구제해주려고 해서 참 고맙네. 근데 어쩌지? 이젠 구제 같은 거 해줄 필요 없을 것 같네.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애들은 내가 키워.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아이고, 참 고맙네요. 안 그래도 양육권은 당신한테 넘길 생각이었어. 당신이랑 갈라서고 난 어차피 재혼하게 될 텐데. 여자 혼자 애 둘이나 키우는 거 보면 뚫려있던 혼사께도 다 막힐 거 아니야. 당신 데려가 준다니 내 입장에선 그저 땡큐지.
이 집도 집에 있는 가구들도 당신이 싹 따지고 가. 그리고 분명 이혼하자는 말은 당신이 한 거야? 절대 후회하지 마. 후회하지 말라는 말에 속으로 웃음밖에 나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 하나 챙기기 귀찮아서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고 속인 사람과 갈라서는 건데 뭐하러 제가 후회를 하겠어요. 그날 이후부터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장모와 장인 그리고 처제는 돌아가면서 절 괴롭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는 거 후회하지 않느냐고?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주면 나중에 자기들이 이 가게를 제게 물려주겠다나 뭐라나 정말 기도 안 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네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가게 외국인들한테도 엄청 유명한 가게인 거 알지? 이 가게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네 것이 되는 거라고. 이혼해봤자 우린 잃을 거 하나 없지만 자네는 완전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지나고 나면 뭐 이딴 거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했나 싶을걸? 정말 죄송하지만 가게 같은 거 물려받을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장사하는데 관심도 없고 저는 꼭 이 사람이랑 갈라서고 싶거든요. 사소한 거 하나 하기 싫어서 절 속인 사람이랑 어떻게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삽니까?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속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 해라, 해. 그런 거 하나도 못 감아주는 사위. 우리도 필요 없으니까 뒤끝 없이 깔끔하게 이혼해. 매달리기만 해봐 아주.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저와 아내는 완전히 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끝내고 양육비도 아내에게서 받기로 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돌아서는 길에 아내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를 치더군요. 나같이 좋은 사람 놓친 거 당신 분명히 딴을 치고 후회할 거야. 평생 그런 식으로 병든 아버지 수만이나 들면서 살아. 그 말에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발악할 테면 발악해봐라. 나는 전혀 타격이 없으니까. 이런 심정으로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혼 후 일본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있는 IT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팀장급으로 이직 제안이 왔고 또 연봉도 다니던 회사보다 높다 보니 고민을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연고도 없었던 낯선 타국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막상 떠나려니까 좀 시원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채용해준 형은 제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무영아, 너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야. 너도 알지? 너 잘난 거. 여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훨훨 날아다녀. 그리고 더 유명해져서 만나자. 알겠지? 당연하죠, 형. 그래도 형한테 제일 감사해요. 형이 저를 알아봐 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검증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절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나중에 한국 꼭 오세요. 제가 멋지고 근사한 곳에서 술 한잔 제대로 살 테니까. 그렇게 회사를 떠나고 며칠 후 일본까지 데리러 온 동생과 함께 짐을 싸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항에 도착해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첫 번째 타국 생활. 좋은 일들도 나쁜 일들도 많았지만 떠나는 길엔 좋은 일들만 안고 가야 한다는 말이 있기에 전 이곳에서의 좋은 기억만 품고 가기로 한 채 귀국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댁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께서도 다행히 약물 치료를 통해 종양 크기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고 또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셔서 한동안 병원 생활 하시다가 3주에 한 번씩 매일 진료를 보러 다니고 계셨습니다. 남동생은 최근 독립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아버지 보살펴드릴 사람이 없어 한국에서 자리 잡기 전까진 아버지 댁에 살면서 아버지의 살뜰히 보살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진 집으로 들어온 절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면서 애들 키우는 것도 바쁠 텐데 뭐하러 나까지 돌보면서 살려고 그래. 들어오기 전에 그냥 집부터 먼저 구해놓던 가지 않고. 아버지, 얼굴에 다 써있어요. 우리 아들 한국 와서 기분 좋다고. 그냥 확실하게 자리 잡기 전까진 아버지 댁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려고요.
그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또 아버지 손녀도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맨날 사진으로만 본다고 아쉬워하셨으면서. 허허, 티나냐?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다행이다. 난 네가 마음고생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애들이랑 내 가족들만 신경 쓰면서 살려고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버지. 앞으로 제가 그동안 못했던 아들 노릇 옆에서 톡톡히 할게요. 이제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기에 저는 누구보다 강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진 강하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의 부재를 느낄 틈이 없게끔 엄마 없이도 잘 자랐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두 딸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가 되리라 다짐했어. 한국으로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저는 새로운 IT 회사의 팀장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높은 직급을 맡아 일을 하는 건 처음이었기에 살짝 긴장이 되긴 했지만 긴장한 것이 무색하게도 팀원들은 저를 굉장히 잘 따라줬습니다. 사람들도 하나같이 구김살 없고 모난 부분 없이 둥근 사람들이었기에 직급에 관계없이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지 온 10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 로비에 있는 데스크 쪽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데스크에서 제게 연락을 할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지? 싶은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팀장님, 지금 로비 쪽으로 좀 내려와 보셔야겠어요. 어떤 여자가 와선 계속 팀장님을 만나야겠다면서 아주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니 대체 누구길래 그래요? 저를 울고불고 찾을 사람이 없는데? 직접 내려와 보시면 알 거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빨리 내려와 주세요. 이 여자분 때문에 지금 저도 일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나를 울고불고 소리까지 질러가며 찾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겨우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회사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외엔 연락을 하는 사람은 정무한데 누가 그렇게 날 울며 불며 찾나 싶은 생각이 들어 급히 2층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절 찾는다는 여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팀장님, 이 여자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이냐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 저희 회사로 찾아와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절 찾아온 사람의 정체는 바로 전 아내였어요. 전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게 달려와 덥석 안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고 얼굴이고 아주 퉁퉁 불었더라고요. 이혼 후 처음 마주하는 전 아내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잘 지냈어? 설마 나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지? 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당신 어떻게 지내는지 수소문했었는데 당신 일본 생활 정리하고 한국에 있는 회사로 왔다고 해서 그래서 물어물어 이렇게 찾아왔어. 여보, 너무 보고 싶었어. 남의 회사에 찾아와서 개념 없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이거 한국법으로 따지면 업무 방해죄 해당하는 건 알고 있지? 신고당해서 잡혀가고 싶지 않으면 당장 따라 나와. 저는 전 아내 팔을 붙잡고서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끌려나오는 와중에도 아주 엉엉 울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희는 회사가 있는 건물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빨리 본로만 이야기해. 보고 싶지 않았냐, 잘 지냈냐. 당신하고 이런 시덥잖은 안부 인사 주고받을 정도로 한가한 사람 아니야, 나. 당장 30분 뒤에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도 잡혀있다고? 알았어, 여보. 나 당신하고 떨어져 살면서 정말 수백 번 생각해봤는데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아버님 뵈러 한국에 잠깐 들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서 그때 정말 미안했단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 그땐 당신 잘못 하나도 없다는 듯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사발하는 이유가 뭐야? 이혼하고 나서 난 단 하루도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었어. 당신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리 집도 많이 힘들어졌어. 아버지 가게 식중독 환자가 너무 많이 생겨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나는 바람에 아버지 가게도 문을 닫게 됐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리고 나도 재택근무를 하던 회사에서 일감이 없어 그만두게 됐고, 백수로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신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 역시 내 가족이 최고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어. 여보, 내가 잘할게.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제발. 지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젠 네가 힘들고 외로우니까 이제서야 가족이 눈에 보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할 정도로 나 한가한 사람 아니야. 전 아내는 말 그대로 본인 가족이 몰락하니 구세주가 필요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장인 가게가 식중독 환자로 인해 망했다고 했는데 언젠간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위생 상태가 정말로 끔찍했거든요. 라면을 모르고 먹으면 몰라도 절대로 알고는 먹지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언젠간 문을 닫겠구나 했는데 결국은 망했다는 소식에 속이 뻥 뚫리더군요. 아내 또한 재택근무를 하면서 놀자 먹자 시키더니 일감이 없어서 그만뒀다고 하지만 일을 못해서 그 회사에서 잘린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돈 떨어지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찾아온 걸로 보였죠? 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지 않고 계속 옆에 있었다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주머니부터 털어가려고 했겠지. 가족이란 이름을 빌미로 처갓집이 어려운데 지갑 하나 똑바로 못 열어주냐 하면서 어떻게든 당신의 가족은 나한테 불붙이려고 했을 거야. 내 말이 틀렸어? 틀린 게 있으면 어디 한번 반박해봐. 아니야, 우린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미안해, 여보. 이제야 당신의 빈자리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해서.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당신처럼 마음 따뜻하고 듬직한 사람은 없었다고. 당신을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말 돌려서 하지 말고 정확히 본로만 이야기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너희 집이 어려워지게 됐으니까 뭐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여보, 제발. 나 정말 애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랬잖아. 내 몸속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언제 난 한국에서 같이 살자고 했었잖아. 나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서 온 거야. 이제 내 소원은 내 조국 한국에서 당신과 애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거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제 와서 제 앞에서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싹싹 비는 전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군요. 이런 전 아내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냐고요? 전혀요. 제 앞에서 흐리는 눈물은 그저 악어의 눈물 같아 보였고 가식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나요? 저는 그렇게 싹싹 비는 전 아내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이야기 하고 싶었으면 진작 찾아와서 했었어야지. 아니,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난 아직도 당신이 했던 말 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 탈 수 없으니 아버님은 당신 혼자 보고 오라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그 말만 생각해도 아직도 헛웃음이 절로 나와. 어떻게 변명할 게 없어서 그딴 말도 안 되는 걸로 변명을 할 생각을 하냐?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아 넘어간 나도 참 한심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 이런 말이 있는 거 알지? 이미 후회해봤자 버스는 떠났다는 말. 한 번 떠난 버스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 엎지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이랑 난 이미 이혼 소리에 도장 찍는 그날 완전히 끝났어.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다시 받아들일 리는 없을 거니까 징징거리면서 쓸데없는 데 시간 쏟을 바에 차라리 이 자리나 구하러 다녀. 그리고 이거 경고야. 한 번만 더 우리 회사 건물로 찾아서 난동 피우기만 해봐. 그땐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업무 방해로 경찰을 확 신고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소리치고서 저는 다시 회사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솔 하나 피운 것에 대해 경비 아저씨께도 그리고 팀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다행히 다들 저의 상황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날 이후 전 아내가 다시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피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업무 방해로 신고당하는 건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일본에 있는 지인이 말해주길 전 아내는 본인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 무슨 호텔에 있는 객실 청소를 하며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번 돈을 쓰기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일은 또 어떻게 하겠나 싶지만 아마 그 일도 얼마 못 가 거드름을 피다가 조만간 해고될 게 뻔해 보이네요. 전 아내는 그런 여자였으니까요. 제 인생의 정말 최악의 선택은 전 아내와 결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을 넓혀서 최고의 선택만 할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어요. 전 아직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재혼을 할 생각도 없었고 아버지께서도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해 주셨기에 따로 집을 구하지 않고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됐어요. 옆에서 아버지의 건강을 누구보다도 살뜰하게 챙기면서 말이죠. 아버지, 내일 모레 병원 가시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저번처럼 빠뜨리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내원이자 빠뜨리시면 저만 주치 선생님께 혼난단 말이에요. 아들이 돼서 아버지 일정 하나 못 맞춘다고. 아유, 알았어. 이번엔 내 절대 안 까먹는다. 봐라. 아, 이렇게 탄력에도 표시해뒀잖아. 몇 년이 지난 지금 저희 아버지께선 언제 투병 생활을 했었냐는 듯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최근엔 가족들끼리 가까운 곳으로 여름 휴가도 다녀왔는데요. 아버진 이동하시는 내내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유명한 관광지에서 가족끼리 사진도 함께 찍으면서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사람과의 인연을 억지로 잡고서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닌 인연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인연의 끈을 잡고 하루하루 힘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 끈을 한번 놓아보세요. 그럼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의 행복도 가족의 행복도 아닌 내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갈 저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